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란 무엇일까요? 입력 특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할해 예측 분류 규칙을 만드는 나무 구조 모델입니다. 루트 노드, 내부 노드, 리프 노드, 말단 노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렇다면 루트 노드에서 최상위 노드에서 내부 노드, 그리고 리프 노드, 즉 잎까지, 이제 가지에 있는 잎까지 이제 말단 노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할, 즉 분리 기준이 필요할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라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들이 정리가 됩니다. 엔트로피, 진위지수 등 불순도, 혼합 정도를 얼마나 줄이는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분할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분할됨에 따라 예측 분류 규칙을 만드는 나무 구조 모델을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합니다. ID3 알고리즘, CRT, C4.5 또는 C5.0 알고리즘, 그리고 CHAID, 카이드 알고리즘 등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ID3 알고리즘은 초기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으로 분류 문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정보 이득, 즉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특성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보 이득이란 분할 전의 엔트로피를 해서 분할 후 엔트로피를 차감을 하는 그런 값을 뜻합니다. 엔트로피와 진위지수, 그리고 이렇게 카이 제곱 통계량은 이렇게 분리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데, 뒤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3 알고리즘은 직관적으로 구현하기도 쉽고 규칙 해석이 용이하지만 가지치기가 이제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가지치기도 뒤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과적합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제 연속형 변수 등의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CRT 카트 알고리즘은 분류 회귀가 모두 가능한 대표적인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분할 기준으로서 진위 지수가 최소가 되도록 분할을 하고, 분류에서는 회귀는 분할 후에 SSE가 가장 작아지도록 분할하게 됩니다. 모든 분할이 이진 분할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D3는 엔트로피 정보 이득으로, 그리고 카트는 진위지수 분류와 제곱 오차 회귀로서 분리가 돼서 규칙 설명이 중요한 문제에 적합하지만, 과적합과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치기, 앙상블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D3 알고리즘에서 좀 더 개선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C.5 또는 C5.0가 있는데요. C5.0를 별도로 넣지 않은 이유는 C4.5 알고리즘 대비 개선 버전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4.5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분할 기준이 순수한 정보 이득이 아니라 정보 이득률을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값이 많은 특성에 유리하게 치우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형 변수 또한 적절한 인계치를 찾아서 분할도 시키게 되고, 결측값도 처리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치와 함께 규칙의 형태로도 표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은 알고리즘입니다. 다만 최신 트리 앙상블에 대비했을 때 성능은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고전적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드, 카이-스퀘어드 오토매틱 인터랙션 디텍터의 준말인데요. 카이 제곱 통계량을 이용해서 분할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마케팅 설문조사, 고객 세분화 등
범주형, 순서형 변수가 많은 데이터에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분할 기준으로서 목표 변수와 각 설명 변수 사이의 독립성을 이제 카이 제곱 검증으로 하게 되는데, 통계형 이제 검정을 쓰다 보니 p-value의 의존도, 즉 p-value가 가장 작은 변수를 분할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니 통계성 유의성을 초점을 좀 많이 맞추게 됩니다. 또한 표본 변수가 이 수가 너무 작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큰 표본에서는 사소한 차이도 이제 유의하다라고 일단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진위 엔트로피 기반 의사결정 나무와 비교할 때는 예측을 잘한다기보다는 어떤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해석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분리 기준에, 분할 기준에 해당되는 진위 지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지수는 이렇듯 한 노드 안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불순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수식이 있는데, 노드 안에 있는 클래스 개수까지 노드 S 안에서 특정한 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다 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합해서 전체 비율에서 1에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불순도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값이 0이 된다면 한 클래스만 있는 완전한 순수 노드라고 할 수 있겠고, 값이 클수록 여러 클래스가 섞여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진위지수를 대표적인 분할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CORT 의사결정 나무인데요. 진위지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분할이 좋은 분할이겠죠. 우측에 보시면 이게 경제학에서 진위지수, 이걸 진위계수로 이제 설명을 한 그림인데요.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진위계수화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로축은 인구 누적 비율, 하위 소득 사람들부터 100%까지, 그리고 세로축은 소득 누적 비율, 즉 벌어들이는 소득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도 직선을 그었을 때에 이것은 모두가 똑같이 벌 때 인구수의 20%가 전체 소득에 누적된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50%는 50%, 이렇게 60%를 차지하는 완전한 평등선인데요. 이 로렌츠 커브라는 것은 실제 분포, 이렇게 소득 분포 복수는 이렇게 아래로 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그룹에서 소득에 대한 배분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 소득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불평등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런 이 사이의 구간, 진위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45도 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에 이렇게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이 크다라는 뜻으로 불평등 또는 불순도를 재는 지표라고 해서 이렇게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엔트로피는 진위지수와는 좀 다르게 원래 인포메이션 티어리, 즉 정보의 이제 이론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온 개념인데, 불확실성 무질서에 대한 정도를 학계라기보다는 이제 별도의 분야인 거죠.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엔트로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1에서 이제 I는 1에서 C까지, 이 C는 전체 S에서 안에 있는 서로 다른 클래스의 개수라고 한다고 하면, 이때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이 개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곱해서 다 합산을 하는 것이 이제 총괄적인 엔트로피, 무질서도의 정도에 대한 측량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량에 대한 수식을 보셨을 때에 보통 정보량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반대적인 느낌이 있으시죠? 로그에 대한 곡선이 있는 거고, 로그 곡선은 원래 곡선 그어 보시면 이렇게 B가 밑에 있을 때 이렇게 B가 있으면
B가 될 때까지는 1이고 0이 1이 되죠. 여기 이게 구간이 0일 때 1이고 B가 되면 죄송합니다. 0이 있을 때 1이고 1이 될 때 이제 구간이 이제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까지가 음수이고 P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이게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이 정보량의 그럼 뜻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보통은 사건 XI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일어났을 때 새로 얻는 정보의 양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정보량입니다. 그러면 자주 일어나는 사건을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보량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안 일어나는 희귀 사건이 있을 때에 좀 깜짝 놀라시고 거기에 얻으시는 그런 새로 얻는 그런 정보의 양을 대해서 정보량이 크다라고 한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놀라는 어떤 서프라이즈에 대한 양이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확률이 클수록 정보량은 이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클수록 정보량은 작아야 되는 그런 관계식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로그 B의 P가 0에서 1까지에서는 이렇게 0에서 1 사이까지는 1이 되면 이제 0이니까 음수이고 그리고 P가 커질수록 이제 값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부분에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플러스 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정보량이 더해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클래스가 골고루 섞여 있을수록 이제 엔트로피가 커지고 한 클래스가 지배적일수록 작아집니다. 앞서 소개드린 이제 알고리즘 이제 C4.5 같은 알고리즘에서는 분할 전후, 엔트로피 감소량에서 이제 가장 큰 분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ID3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이란 입력 변수와 목표 변수 사이의 연관성, 즉 독립성 여부를 검증을 하기 위한 통계량이었죠. 통계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카이 제곱 통계량인데요. 이 관측 빈도를 실제 데이터에서 나온 횟수라고 하고 기대 빈도를 두 변수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기대되는 횟수입니다. 즉 기대 빈도에 이제 관측 빈도에서 뺀 제곱의 기대 빈도를 나누었던 부분으로 이렇게 카이 제곱 통계량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카이 제곱 통계량이 클수록 그에 대응하는 p-밸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맨 하단에 카이드라고 하죠. 그 카이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렸던 부분이 p-밸류 기반이니까 통계적인 유의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표본수가 너무 작아질 경우에 검정력이 떨어지고 큰 표본에서는 사소한 차이도 유해지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연속형 변수도 구간화도 해석 카테고리컬로 사용할 수 있고 깊지도 않은 그런 넓은 나무 구조가 되기 쉬우니까 세그멘트적으로 나뉘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가지치기는 그렇다면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기가 쉬운데요. 불필요하게 세밀한 가지들을 잘라서 일반화, 즉 과적합을 방지를 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루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크게 또 어떠한 부분으로 나뉠 수 있냐면 프리프루닝,
프루닝과 포스트 프루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나무를 성장시키는 도중에 분할을 멈추는 방법이 이제 프리 프루닝, 사전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프루닝은 먼저 큰 나무를 다 만든 뒤에 아래서부터 가지를 계속 잘라서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교차 검증이나 검증 데이터로 성능 보면서 리프 노드, 즉 맨 마지막 말단 노드였죠. 그걸 분모와 통합시키거나 이제 그 내부 트리 전체를 하나의 그 리프 노드로 치환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카트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복잡도 가지치기도 이러한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이제 모델 크기도 축소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너무 잘라버리면 이게 과소적합이죠. 과대적합이 아니라 과소적합의 위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 수준을 결정하시면서 가지치기 하실 것을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출 문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회부터 이제 나오는 의사결정 나무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의사결정 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전 처리가 필요 없다. 네, 표준화나 스케일 조정 같은 그런 복잡한 처리가 덜 중요하니까 전 처리 부담이 적고 안 할 때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1번은 이제 옳은 설명으로 우선은 좀 완전히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하지만 부담이 덜하니까 이것은 일단 남겨두고 일단 다음으로 문제지를 넘어가시면요. 데이터 양이 많아도 적합하다. 이 설명을 보시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믿을 만한 어떤 분할 기준을 찾을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데이터에서도 또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것도 역시 넘어가고 3번 데이터가 많아지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2번과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분할 기준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더 학습을 하게 되고 정밀한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예측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해지면 과적합 위험이 있어서 가지치기 등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은데요. 4번으로 넘어가시면 분류와 회귀 문제 모두에 사용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범주를 예측할 때는 분류나무이고, 그러면 숫자 회귀로 예측하면 회귀나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카트와 같은 그런 둘 다 많이 쓰이고 있는, 동시에 쓸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능나무인 카트 알고리즘 생각하시면 4번도 정답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다음 10회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가지치기의 핵심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과적합 방지였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은 가지를 뻗고 나면 작은 특징까지 모두 학습하는데 이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의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측을 못한다.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왔을 때요. 그것을 우리는 과대적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불필요한 과지를 자르면 프루닝이죠. 핵심 패턴만 남아서 새 데이터도 잘 예측을 한다. 그래서 과적합 해소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델의 정확도 향상이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에 대한 일반화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핵심 목적을 그대로 제대로 말하는 이게 선택지는 아닌 거죠. 왜 가지치기냐 했을 때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과적합을 해소하기 위한 가지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너무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이제 정리하지 말고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과적합을 해소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생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지치기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 자체를 이제 트리를 잘라내는 작업이었잖아요. 전처리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9회.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분리 기준이 아닌 것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카의 제곱, 잠시만요. 앞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네, 카의 제곱 통계량 그리고 엔트로피 진지수가 있었죠. 무질서 정도를 나타내는 측량, 정량 지표였고 진위지수는 불순도에 대한 부분이었고 카의 제곱은 P밸류에 의존을 하지만 이 해석에 근간을 주고 있는 카의 제곱 통계량이었습니다. 보통 노드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분리 기준이니까 그것과 별개로에 대한 이제 F 통계량이라는 것은 분산 분석에서 나오는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정이었잖아요. 검정일 때 분리 기준이 아닙니다. 카의 제곱 통계량은 이제 범주형 변수 분할에 쓰는 기준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8회 다음 보기에서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데요. 정답을 우선 말씀드리면 가와 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이 의사결정 나무는 설명력이 명확합니다. 네, 사람이 읽고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인 경우는 동질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분기한다라고 하는데요. 노드를 쪼개면서 같은 성격인 데이터들이 한쪽 노드에 최대한 모이도록 한다면 동질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와 나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와 라가 그러면 정답이 아닌 부분은 옳지 않은 부분이 무엇일지 한번 보시면 다의 정교성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회귀 분석처럼 잔차가 정규 분포 이러한 수학적 가정이 필요한 모델도 있지만 의사결정 나무는 비모수적인 모델이라서 정규적인 그런 가정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호작용 효과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교호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수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효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결정 나무에서 분기 순서와 그리고 내려가는 어떤 조합, 나뉘어지는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할 때 A가 이상될 때 어떻게 바뀌면 B가 이렇게 바뀔 때 다시 의견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석이 쉽다, 용이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반대로 이 해석이 이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좀 전에 비모수적인
우리가 비모수적? 이걸 non-parametric이라 하잖아요. 그럼 비모수적이라는 뜻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데이터에 대한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으시고 가정하지 않고 분석하는 통계적인 전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비모수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가 될 거다. 아니면 뭐 특정한 분포를 가정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파라메트릭, 즉 모수적인 방법에 대한 어떤 분석 방법이라고 하면 비모수적인 그 방법은 데이터 분포나 모수에 대한 제약 없이 순수히 자료의 순위나 아니면 부호 등을 사용해서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편이신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정규 분포를 보통 따르지 않는 데이터의 분포가 있거나 아니면 표본수가 적거나 그리고 랭킹 베이스드로 순위 변수형이 있으면 순위형 변수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비모수적인 모델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네, 7회 종속 변수가 없을 때 사용하는 모델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종속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종속 변수는 말 그대로 종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 또는 목표 변수를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정의합니다. 변수, 정답, 종속 변수. 그런데 이렇게 알고리즘들을 쭉 보실 때 어떠실까요? 의사결정 나무, 지금 현재 진행하는 파트가 의사결정 나무니까 조금 더 얘기 들으면 지도학습적인 측면으로 라벨링이 있고 입력 A와 입력 X 아니면 정답 Y 보고 규칙을 알기 쉽게 배워가는 그러한 분류 회계에도 적용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KNN 최근접 이웃 K 최근접 이웃이라는 알고리즘 KNN은 역시 주변 이웃들에 대한 정답 레이블을 보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할 때 주어진 정답을 일단 이용을 해서 지도학습적인 분류를 하는 것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입니다. 그렇다면 종속 변수, 즉 정답이 없을 때 사용하는 모델 자체는 이렇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정답 없이 비슷한 것끼리 자동으로 묶어주는 군집,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모델로도 K평균 군집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6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여기 오타 양해 드립니다. 네. 의사결정 나무에서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CART와 C.5, C5.0 그리고 카이드 그리고 또 ID3가 있었죠. 근데 약간의 오타지만 여기 포인트가 없이 45가 나오는 45라는 그런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CART는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 분류와 회귀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나무이고요. 그리고 C.5, C5.0는 이제 C.5를 개선한 상용 버전이고 C.5 4.5는 이 ID3를 개선한 의사결정. 이전에 ID3가 있었죠. 네. 카이드는 카이 제곱 통계량을 이용하는 트리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회 다음의 의사결정 나무에서 x1, x2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 왼쪽 true라고 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로 이동하는 그러한 어떤 분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각 변수의 조건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최종값이 리프 노드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x1이 이제 어떤 x1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12 경로로 나오게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x2는 왼쪽 경로를 따라가는 거죠. 네, 이럴 때 그러면 가장 조건이 맞는 부분으로 최종값이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12보다 적은 거 그리고 x7보다 작은 걸로 가장 말단의 조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부합되는 것은 따라서 정답은 1번 11과 6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푸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5회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 분석 결과에서 뿌리 노드에서 분할을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인데요. 이건 최상위 노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시작을 못할까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일 때 시작을 못하는지를 보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하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가장 잘 나눌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분할을 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리 나눠 보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경우는 아예 뿌리 노드에서 분할을 시작하지 않고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이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가까운 그런 경우인데요. 근접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 수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 데이터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건 비슷하다라는 거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변수를 놔둬도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정지를 하는 거지 비슷하다고 해서 분할을 시작을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데이터 유형이 잘못되어 있다. 이 유형 잘못된 것은 전처리에 대한 이제 이슈나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분할을 멈추는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는 없죠. 그리고 4번 데이터 수가 적다. 데이터가 적어도 분할은 할 수 있고 최소 샘플 수 조건에 걸리면 더 이상 분할하지 않게 됩니다. 뿌리에서 시작도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수가 적다고 분할을 못하는 그런 이유는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한 분류 기법이 아닌 것은 지금 뒤로 설명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건 더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보실까요? 첫 번째, 나무 모양으로 조합하여 분류를 수행한다. 조건들을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 구조이니까 if then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나무 구조 규칙으로 분류를 하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정답이 이제 될 수 있죠. 정답이 아니라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정지 규칙은 현재 마디가 끝마디가 되게 한다.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는 이 정지 규칙에 걸려버리면 그 노드는 이제 끝마디가 되게 하죠. 즉 스탑이라는 규칙은 말 그대로 리프 노드가 되게 만드는 규칙을 뜻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이제 옳은 설명이고요. 3번 이산형 목표 변수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의사결정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류나무, 회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주형, 즉 이산형, 범주형이 이산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범주가 아닌 숫자를 우리가 연속형이라고 변수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목표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범주 이산형 목표 변수를 예측을 하면 분류나무인 거고, 숫자 연속형 목표 변수를 예측하면 회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산형 목표 변수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4번 설명 변수 간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트리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 변수가, 특정한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눈에 보기가 쉽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설명 변수 간의 중요도를 이제 복잡해지게 되면 의사결정 나무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회 범주형 변수에 대한 분류 기법이 아닌 것은, 좀 전에 범주형은 이산형 목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됩니다.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속형으로, 선형으로 이제 회귀를 한다. 그럼 연속형 숫자가 이제 다음 결과가 숫자로 어떤 숫자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선형 회귀 분석이었죠. 어느 분류로 이제 들어갈지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같은 회귀 분석이지만 결과가 yes, no, 아니면 0 또는 1 이런 범주형에 속하게끔 이제 해주는 분류 모델이고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역시 이미지 분류, 스팸 메일 분류, 많이들 아시는 이제 일반화된 어떤 클래스를 예측할 때 널리 쓰이는 분류 기법이고, 의사결정 나무도 역시 조건으로, 의사결정 나무는 항상 if then을 생각을 하세요. if then 어떤 조건에서 어느 클래스를 결정하는지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분류 모델, 분류 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귀에도 쓰이지만 분류도 맞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3회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의사결정 나무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네, 여기서는 이제 분산 분석이 분류 기준으로 적합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잘 보시면 분산 분석과 카이 제곱 통계랑 이 두 개 중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카이 제곱 통계량과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되게 많이 쓰이는 분리 기준인데, 이것을 분류 모델로 이제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주형 대상에서 이제 범주형 종속 변수 분류 나무로 보면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산 분석인 경우는 분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분류 기준은 이제 분리 기준인 게 분류 모델이 아니라 분리 기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분산을 감소하는 부분으로 베리언스 리덕션에 대한 분산 분석인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형 감소 이렇게 연속형 변수들이 값들이 한 노드 안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베리언스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분산이 작을수록 데이터가 모여 있다. 네. 그래서 근데 회귀나무는 잘 나오지 않아서 앞서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이럴 때 회귀나무는 분기를 할 때마다 이 분할 전의 노드의 분산을 보는 거랑 분할 후에 자식 노드들에 대한 분산을 비교해서 분할 후에 이제 가중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분할 후에 전체 분산이 얼마나 줄어드냐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분산 감수가 큰 분할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분산 분석으로 이렇게 연속형 존속 변수 즉 회귀나무를 가질 때는 이렇게 분산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